호천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엽쌤입니다. 오늘은 6월 4주차 온라인 1차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학습지는 56쪽 뇌 분비계와 호르몬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이론 수업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모르는 문제라든지 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론 부분을 선생님이 질문 받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얘들아 프린트 보면 뭔가 다 채워져 있죠. 네. 사실 선생님이 녹화를 다 해서 이제 편집하려고 봤더니 아이패드에 문제가 생겼는지 중간중간 소리가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찍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밤 11시 40분이네요. 네, 이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얘들아 필기해 놓고 설명 들으면 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정지 누르시고 필기 좀 한 다음에 다시 눌러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일시정지 누르시고 필기하세요. 자, 얘들아 보면 내분비계의 호르몬의 특성인데요. 오늘은 자 이제 내분비계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우리가 호르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 호르몬은 들어보셨을 거라 쌤이 생각이 돼요. 자, 호르몬은 들어봤을 텐데 이제 내분비계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 호르몬이라는 아이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 내분비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내분비계 오늘 왜 배우는지 한번 먼저 접근을 해보면은요. 우리 사람은 몸의 외부 또는 내부의 환경에 대한 변화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자극이라고 했고요. 반응을 하는데 이때 반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내부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 성질이 뭐예요? 그렇죠. 항상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항상성은 왜 조절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에서 꼭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러한 조절을 누가 해주냐면 바로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신경계는 우리 앞에서 배웠고요. 내분비계는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분비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여러 가지 내분비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분비샘들이 모여서 내분비계를 구성을 하고요. 이 내분비샘은 무엇을 만든다? 네,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그럼 선생님 호르몬 대체 뭐예요? 라고 하면 호르몬은 자, 여기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생성되는 아이고요. 두 번째는 혈액으로 분비되어야 하며 세 번째는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서 작용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자,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분비관 없이 혈액으로 직접 분비가 됩니다. 자, 참고로 얘들아, 별도의 분비관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는 별도의 분비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침샘이라든지 소화샘 또는 여기 쌤이 하나 더 추가로 적어보자면 우리 눈물 나오는 곳, 눈물샘 이러한 아이들은요. 별도의 분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외분비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분비샘이라는 아이들 있고요. 내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이 혈액으로 직접 호르몬을 분비한 아이고요. 이 호르몬은요.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특정 세포 또는 특정 기관에서만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특정을 우리가 타겟이라고 얘기를 해서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라고만 합니다. 그럼 왜 호르몬은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에서만 작용을 하느냐라면 호르몬 수용체가 있거든요.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를 갖고 있는 세포 또는 기관에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림 보시면은요. 내분비 세포에서 호르몬을 생성해서 내보냅니다. 그럼 이 아이는요. 혈관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모든 세포나 모든 기관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그림 보면 얘들아 초록 색깔로 그려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우리는 수용체라고 합니다.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특정 호르몬이 결합하는 수용체를 가진 세포, 우리는 그 아이를 표적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표적 세포에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내분비계 호르몬은요, 미량으로 작용을 하니까 매우 조그만 양, 극히 적은 양만 있어도 되는데요. 그 극히 적은 양보다 적으면 결핍증이 나타나고요.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척추동물에 한해서는요,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다른 척추동물의 호르몬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과거에 어떤 호르몬을 사용을 했느냐? 인슐린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인슐린은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어서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데요. 이 인슐린, 예전에는 사람에서 꺼내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인슐린을 꺼냈냐면 여기 적힌데요. 돼지의 인슐린을 뽑아서 사람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낮출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는 호르몬과 신경,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항상성 조절에는요, 내분비계 말고 호르몬 말고도 신경도 중요한데요. 그럼 왜 신경과 호르몬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아이가 모두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이 잠깐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필기한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자, 설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과 호르몬 먼저 특징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전달 속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저번에 쌤이랑 영상 봤던 거 기억나나요? 여기 번쩍하면 여기까지 흥분이 이동을 하게 돼요. 되게 빠른 시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호르몬은요, 생성부터 혈액을 타고 표적세포 가서 그 표적세포에 영향을 주기까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수일 동안 작용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 속도는 신경은 빠름, 하지만 호르몬은 느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용 범위는요, 자, 신경은 어떻게 전달돼야 되더라? 그렇죠. 전달을 하면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시냅스라고 하는 매우 좁은 범위에 한해서만 흥분이, 자극이 이동이 되게 돼요. 하지만 호르몬은요, 혈액을 타고 온몸을 이동할 수 있고요. 온몸을 떠다니다가 표적세포를 만나면 또는 표적기관을 만나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용 범위는 신경은 좁음, 호르몬은 넓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효과의 지속성은요, 신경은 얘들아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 짧게 전달하고 나면 더 이상 정보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은요, 혈액을 따라 넓게 퍼져서 아까 쌤이 얘기했죠. 수일 또는 몇 분에서 수일까지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빨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경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지속되지만 호르몬은 지속적이다라는 거, 어느 정도 좀 기간 두고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달 매체, 그럼 대체 무엇을 타고 이동을 하느냐? 신경은 뭘 타고 이동해야 돼요? 그렇죠, 얘들아? 뉴런이 되겠습니다. 뉴런 타고 이동하는 거고요. 호르몬은요,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신경과 호르몬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신경은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론적으로는 양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렇죠, 가지돌기에 받아서 축삭돌기 말단으로밖에 이동을 하지 못하고요. 또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다음 가지돌기로밖에 이동하지 못하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르몬은요, 혈액을 타고 빙빙 돌다가 수용체를 가지는, 그렇죠,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에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 신경과 호르몬 왜 둘 다 항상성 조절에 필요하나 라고 보시면 얘들아, 서로의 특징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장기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짧게 빠른 시간 내에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 어디에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서 57쪽으로 가면은요, 사람의 뇌분비샘 일부와 그리고 그 뇌분비샘 분비되는 호르몬, 그리고 그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쪽이에요. 얘들아, 여기서도 잠깐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필기하신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네,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얘들아, 사람의 내분비샘은 요거보다 더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뇌 하수체, 그리고 아래 여기 나비 모양으로 있는 아이가 갑상샘이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여기 보시면 강낭콩 모양이 콩팥이 되겠습니다. 콩팥 위에 있는 모자처럼 얹어져 있는 이 아이 부신. 자,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아이가 이자. 그리고 여성의 자궁 양쪽 끝에 있는 여기 난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성은 정소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내분비샘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지금부터는 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리고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들아, 뇌하수체는요, 여기 그림 보시면 네, 여기 부분은 우리가 간뇌인데요.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얘들아 시상하부예요. 자, 얘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볼 거고요. 이 시상하부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 무언가 달려있는 이 느낌이 있는데 요 아이가 뇌하수체가 되겠습니다. 자, 요 뇌하수체는요, 전엽, 앞부분을 전엽, 뒷부분을 후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엽과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자, 먼저 생장 호르몬이 전엽에서 나오는데요. 생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생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여기 보시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애가 분비가 되는데요. 이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부실검질 자극 호르몬 잠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아까 말했던 생식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난소와 정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서는요, 항이뇨 호르몬 ADH가 분비가 되는데요. 이 아이는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나비 모양 갑상샘을 보시면은요, 티록신은요, 세포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아이가 되겠고요. 내려가서 콩팥 위 모자인 부신 역할을, 모자처럼 생긴 부신은요, 겉질과 속질로 구분되는데요. 겉질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콩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질에서는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데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에서는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데요.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고요.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반대로 글루카곤은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생성, 분비가 되며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것은 여성의 2차 성징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요.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은 남성의 2차 성징 발현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 파란색으로 필기해 놓은 호르몬은요,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쌤이 형광펜 표시한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은 기본 플러스 꼭 기억해줘야 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항상성 조절할 때 다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그리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그리고 부신에서는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그리고 이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하기보다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기억해 주시고요. 내려가면 이제 얘들아 개념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끊었다가 문제 풀어보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시고 풀어본 친구들은 정답 확인해 보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어서 5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58쪽은요, 이제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럼 대체 이 호르몬이란 아이는 적정량 유지가 돼야 돼요. 왜? 극히 적은 양만 필요하지만 많으면 과다증, 적으면 결핍증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절되나요? 라고 하면 바로 피드백이라는 원리로 조절이 됩니다. 선생님 피드백 들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써내면 그것을 어떤 분이 검토를 해서 다시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라고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원인이
조정되는 현상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해요. 자, 다시 빈칸 채워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피드백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고요.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음성 피드백 별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얘들아 똑같이 이 부분도 여기 선생님이 조금 줄여줄게요. 이 부분 필기를 먼저 한 다음에 똑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음성 피드백입니다. 얘들아, 별표, 베리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음성 피드백은 무엇이냐면, 자, 결과가 원인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이때 원인을 억제하도록 해요.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게 해서 결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호르몬이 필요량보다 많아요. 너무 많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분비를 억제시켜서 호르몬의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결과가 이번에는 적어요. 그러면은 원인을 억제합니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도록 원인을 억제해서 양을 늘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하는 피드백이 무엇이냐면 음성 피드백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호르몬은요, 이러한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적정량이 분비되도록 조절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예시인 티록신의 분비 조절을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무언가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서 적게 내, 많으니까 적게, 적으니까 많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명령을 내리는 곳이 어디냐? 아까 쌤이 바로 앞에 사람의 사람의 뇌 분비샘에서 하나였던 뇌하수체 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맞아요. 간뇌의 시상하부입니다. 이 아이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호르몬 분비 조절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얘가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에서는요, 명령을 내립니다. TRH 분비의 조절을 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TRH 분비를 하면 뇌 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가 나오고요. 이 TSH 분비가 되면은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낯선 아이 두 개가 보이네요. TRH, TSH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TR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갑상샘을 자극시키는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RH라고 하고요. TSH는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뇌하수체 전엽의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바로 TSH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의 의미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티록신이 많으면 어떻게 조절됐나? 쌤이 아까 말했죠. 많으면 어떻게? 적어지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으니까 얘들 어떻게 됐어? 많으니까 분비가 너무 많아요. 티록신 너무 많으니까 분비 촉진이 아니라 분비를 억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억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기능을 억제시키도록 해요. 그러면은 시상하부에서는 TRH 분비가, 뇌하수체에서는 TSH 분비가 억제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겠어요? 그렇죠.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가 되겠죠. 갑상샘에서. 그러면서 티록신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반면에 티록신이 적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들아? 적으면 많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기능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는 TRH가, 뇌하수체에서는 TSH가 분비가 촉진되도록 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겠죠. 그러면서 티록신의 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요렇게 조절되는 방식이 무엇이다? 그렇죠. 음성 피드백이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선택 과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원래 선택 과제 제시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이번에는 해보도록 할게요. 자, 티록신의 원료인 아이오딘의 섭취가 부족하면, 즉 재료가 부족하면요, 얘들아, 뭐가 양이 안 만들어지겠어? 그렇죠, 얘들아. 재료가 부족하면 티록신이 잘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갑상샘이 커지는 갑상샘 종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음성 피드백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요것도 쌤이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내용 지금 필기하시고
잠깐 멈춰서 필기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김에 얘들아 양성 피드백까지 필기하세요. 자, 필기 다 하셨죠? 그럼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아이오딘의 섭취가 부족하면 얘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티록시의 농도가 적어져요. 왜? 재료가 없으니까 물품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일단 얘들아 재료가 없는 건 우리 몸이 몰라요. 그냥 적은 것만 알아요. 그럼 적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어떤 사이클을 따르면 될까요? 그렇죠. 티록신 부족 사이클을 따를 거예요. 따라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TRH와 TSH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 TSH가 계속해서 촉진되니까 갑상샘을 계속해서 콕콕콕콕 찌를 거예요. 야! 자극, 야야야야 이렇게 자꾸 불러요. 그러면서 갑상샘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 커지니까 얘들아 뭘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티록신을 많이 만들라는 뜻인데 이때 문제는 뭐예요? 재료가 부족하니까 아무리 자극하더라도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재료 부족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오로지 낮다라는 거, 적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반복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상샘이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러면서 갑상샘 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부분 이해되시겠나요? 요 부분 이해되면 얘들아 음성 피드백 이제 마스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서 양성 피드백을 짧게 보도록 할게요. 쌤, 양성 피드백은 왜 이렇게 짧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은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양성 피드백은 극히 드뭅니다. 드문 영상이고요. 얘는 무엇이냐면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해요. 그래서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가 아니라 많으면 더 많게 분비되도록 조절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옥시토신에 의한 자궁 수축이 되겠습니다. 옥시토신은요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출산할 때 얘들아 자궁이 수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나올 때 자궁을 수축하고 얘들아 한 번만 하고 끝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자궁을 수축시켜야 되고 전보다 더 강한 수축을 줘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옥시토신의 분비가 되면 자궁 수축을 해요. 그럼 이 수축한 그 과정 결과에 의해서 옥시토신을 더 많이 분비해서 더 많이 수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수축하게 하면 더더 분비해서 더더더 많이 수축하게 하고 더더더 많이 분비해서 더더더더 많이 수축하게 한다라는 이 과정이 양성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으면 더 많게 더 많으면 더더 많게 하는 게 여러분 양성 피드백이고요.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하는 게 음성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들아 이제 우리가 호르몬의 분비 조절을 정리를 하고요. 이 호르몬 분비 조절에서 또는 이 호르몬의 분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는 어떠한 병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질환을 우리는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내분비계 질환에는요. 자, 당뇨병과 거인증과 소인증,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이렇게만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더 있지만 우리는 요 정도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뇨병입니다. 얘들아 당뇨병 말 그대로 포도당이 오줌에 있는 병인데요. 자, 종류는 얘들아 두 가지가 있어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고 증상과 합병증은 동일합니다. 자, 먼저 원인은 뭐냐면은요.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요. 자, 여러분 이자의 베타세포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인슐린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파괴가 되었대요. 그러면 그렇죠.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럼 인슐린이 없으니까 혈당량을 낮추지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은 아주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요. 그럼 어떤 게 문제냐? 우리 인슐린이 얘들아 표적 세포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수용체를 만나면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표적세포의 수용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가 인슐린이 표적세포한테 가서 인사를 해도 수용체가 이상하니까 자꾸 쌩까요. 짜증나게. 그러니까 안녕 이제 나 왔어. 야 이제 혈당량 낮춰야 돼 라고 인사를 하는데 수용체가 이상하니까 표적세포가 응? 누구? 이러면서 자꾸 쌩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정상적으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도 그렇죠. 표적세포가 쌩까니까 더 이상 그 혈당을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혈당량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공통적인 증상은 결국 뭐 얘들아, 그렇죠, 혈당량이 높다,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높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줌으로도 나오게 되는 이 병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냐면 오줌이 자주 마렵고요, 갈증과 식욕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시각이 흐려지거나 또는 쉽게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오는 합병증은요, 좀 무시무시한데요. 체중이 급격하게 주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심한 경우에는 콩팥, 눈, 손, 발 이러한 부분에 조직이 괴멸된다고 하죠. 우리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료법은 당연히 얘들아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제1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인슐린을 처방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너무나 잘 나오고 있어요. 굳이 인슐린을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세포에 인슐린이 작용할 수 있도록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거인증과 소인증입니다. 얘들아, 거인증과 소인증 어떤 호르몬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 같나요? 그렇죠. 생장 호르몬입니다.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거인증, 오히려 적게 분비되면 소인증이 되는데요. 주로 거인증은요, 생장 호르몬 많이 분비된다라는 그 이유가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과하게 분비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인증은 주로 뇌하수체 종양으로 많이 발병을 하고요. 이 경우가 성장기와 성장기가 아닐 때 좀 달라집니다. 즉 생장 호르몬 분비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직 성장기예요. 즉 생장판이 닫히지 않은 경우라면 키가 쭉쭉쭉쭉 커져 나가는 건데요. 반면에 만약에 생장판이 닫혀서 더 이상 키가 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몸의 말단 부위, 손이나 발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걸 우리는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장판이 닫히기 전에는 거인증, 생장판이 닫힌 이후에는 말단 비대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법은요, 약물 치료나 또는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 경우는 종양 제거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에요. 말 그대로 기능 항진증은 너무나 과한 겁니다. 플러스예요. 그 말은 티록신이 너무나 많이 분비된다라는 거고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은 티록신 분비량이 너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증상은 뭐냐? 티록신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물질 대사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잘 된다,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요, 체중은 감소하고 심박수 증가, 예민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반대로 기능 저하증은 물질 대사가 잘 하지 못한다, 감소된다라는 거고요,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증가하고 심박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항진증 같은 경우는 갑상샘 기능 억제제 약이 있어. 이 약을 먹어서 기능을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죠. 즉 텐션을 다운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능 저하증은 아이오딘제, 아까 기억나시나요 얘들아? 그렇죠. 아이오딘은 티록신의 재료였죠. 얘를 복용함으로써 티록신의 생성량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우리가 개념 확인하기로 한번 알아볼게요. 잠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답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론 수업이 모두 끝이 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나 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론을 질문받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날 만나는 온라인 2차 시에는요, 어떤 것을 질문할지를 메모해서 꼭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선생님이 채팅방으로 받을 거예요. 채팅방으로 받고 다 정리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2차 시에 만나요. 안녕.